안녕하세요. 한자서당 훈장입니다. 고전 한자 속에 들어있는 흥미로운 인물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내용은 오호심 육국 시리즈 후진왕조 요장입니다. 그의 생애와 역사 속에 펼쳐진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전달하겠습니다. 그가 남긴 역사적 교훈과 의미를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중국의 오호심 육국 시대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 시작하자. 약 400년 동안 중국을 통일했던 한나라가 멸망하자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3국으로 나뉘었다. 이후 사마염이 세운 서진이 다시 중국을 하나로 통일했다. 하지만 서진은 오래가지 못했다. 황실 내부에서 권력을 차지하려는 다툼이 격렬하게 일어나면서 팔왕의 난이라는 내전이 벌어졌다. 황족들이 서로 싸우고 죽이는 상황이 이어졌다. 이 내전으로 나라가 크게 약해지고 혼란에 빠지자 북방에서 기회를 엿보던 이민족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들을 오호라 불렀다. 오호는 다섯 오랑캐라는 말이다. 흉노족, 선비족, 갈족, 저족, 강족 이렇게 다섯을 일컫는다. 이 오호가 중원으로 대거 들어와 각자 나라를 세우면서 본격적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 다섯 부족이 중국 북쪽에서 16개 나라를 세우고 망하는 과정을 사람들은 오호심육국 시대라고 부른다. 한편 서진의 황족과 귀족들은 중국 북쪽을 떠나 남쪽으로 내려가 동진이라는 나라를 세우며 살아남는다. 결국 중국은 북쪽의 오호심육국과 남쪽의 동진으로 나뉘게 되었다. 이후 북쪽의 오호심육국은 북위가 통일한다. 그리고 남쪽은 동진이 계속 이어진다. 중국은 북쪽의 북위와 남쪽의 동진으로 재편된다. 이때를 남북조 시대라 한다. 이렇게 오호심육국 시대는 중국 역사에서 혼란과 분열, 그리고 새로운 질서로 이어지는 다리 역할을 했던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330년대 초 중국 서북 변방의 험준한 산악지대와 광활한 초원에서 강족의 위대한 추장 요익중의 24번째 아들이 태어났다. 그의 이름은 요장이었다. 그가 눈을 뜬 이 땅은 후조라는 거대한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지만 이미 그 기운이 기울기 시작할 때였다. 요장은 말 타는 법과 활 쏘는 법을 배우기 전부터 세상이 힘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그의 아버지 요익중은 강족의 용맹한 지도자이자 후조 황제 석호에게 인정받은 장군이었다. 그는 아들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했다. 강한 자의 편에 서라. 하지만 결코 누구의 종이 되지 마라. 우리의 목숨은 오직 우리의 칼이 지켜낸다. 어린 요장은 아버지의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다. 그의 유년기는 말발굽 소리와 전쟁의 함성이 배경음악이었다. 그는 형들과 함께 말을 타고 사막을 가로지르며 사냥을 다니는 법을 배웠다. 그의 눈빛은 같은 또래의 아이들보다 유난히 날카로웠고 위험을 직감하는 감각이 남달랐다. 한 번은 한 무리의 이민족 도적들이 그들의 마을을 습격했을 때 14살이었던 요장은 놀라운 침착함으로 노략질 당한 가축 무리를 되찾아오는 전략을 세웠다. 그는 가장 빠른 말을 탄 젊은 전사들을 뽑아 도적들의 뒤를 치게 하고 자신은 소수의 병력으로 정면에서 그들을 유인했다.
그 전술은 성공했고 그는 아버지로부터 첫 칼을 선물 받았다. 그 칼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지도자에게 주는 신뢰의 상징이었다. 요익중은 이 작은 아들이 뛰어난 전술가의 기질을 가졌음을 눈치챘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속마음을 읽기 어렵다고 느꼈다. 요장은 웃을 때도 눈가에 잔인함이 스쳤고 친형제들과도 어떤 심연을 두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아버지 요익중은 뛰어난 인물이었다. 요익중은 이러한 강족의 최고 추장으로서 뛰어난 지도력과 전략적 안목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키가 8척이 넘는 장대한 체구에 턱수염이 가슴까지 늘어져 있었고 말을 탄 모습은 마치 산신령과 같이 위엄 있었다. 그는 24명의 아들과 11명의 딸을 두었는데 이렇게 많은 자식을 둔 이유는 강족의 전통적인 다처제, 풍습과 더불어 부족 연합을 강화하기 위한 정략 결혼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그의 정실 부인은 강족 최대 부족장의 딸이었고 6명의 측실들은 각기 다른 강족 부족들과의 동맹을 위해 맞이한 여인들이었다. 그의 아들들 중에서 특히 뛰어난 인물은 장남 요익신, 삼남 요익인, 그리고 막내에 가까운 요장이었다. 장남 요익신은 아버지를 보좌하며 부족의 내정을 총괄했고 삼남 요익인은 뛰어난 무력을 지닌 전사로 이름이 높았다. 하지만 나이가 어렸던 요장은 특별한 재능을 보이면서도 내심을 잘 드러내지 않는 독특한 성격으로 주목을 받고 있었다. 부족 연합을 위하여 중혼을 한 요익중은 강족의 남자를 상징하는 전형적인 인물이었다. 강족은 중국 역사서에는 서강으로 기록된 민족으로 그 기원은 중국 고대의 강태공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었다. 그들은 주로 감숙성과 청해성 일대의 고원에서 유목 생활을 하며 양과 말을 키우는 것을 주업으로 삼았다. 강족 전사들은 키가 크고 우뚝한 체구에 눈빛이 날카로웠으며 긴 머리를 따아 등 뒤로 늘어뜨리는 독특한 모습을 하고 다녔다. 그들은 가죽으로 만든 갑옷을 입고 철제 검과 활을 주무기로 사용했으며 말을 타고 활을 쏘는 기마 전술에 특히 뛰어났다. 강족 사회에서는 씨족을 중심으로 한 부족 연맹 체제가 유지되었고 추장의 권한은 절대적이었지만 중요한 결정은 장로들의 회의를 거쳐 이루어졌다. 결혼 풍습으로는 일부다 처제가 허용되었으며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는 개혼 풍습이 있었다. 장례는 토장을 주로 하였지만 유목 생활의 특성상 화장도 종종 이루어졌다. 식문화에서는 보리와 고기를 주로 먹었으며 발효한 양유로 만든 마유주는 중요한 의식에 빠지지 않는 음료였다. 330년 당시 중원은 후조 황제 성늑의 치세 아래에서 비교적 안정되어 있었지만 이미 그 기운이 기울기 시작할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후조는 갈족이 세운 국가로 한족과 다양한 이민족을 통치하고 있었다. 성늑은 뛰어난 통치자였지만 그의 조정에서는 흉노족, 갈족, 강족, 선비족 등 다양한 민족 출신의 장수들과 한족 관료들 사이에 미묘한 권력 다툼이 벌어지고 있었다. 요익중은 강족의 대표로서 후조 조정에서 안서장군이라는 직위를 받았지만 이는 형식적인 직책에 불과했다. 그의 진정한 관심은 언제나 강족의 자치와 생존에 있었다. 그는 성륵에게 정식으로 복속하면서도
내심으로는 강족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 시기 강족의 군사 체계는 전사 계급제를 따르고 있었다. 최상위에는 추장인 대오가 위치했고 그 아래에 각 부족장인 소호들이 있었다. 전사들은 정예 기병인 철기와 일반 보병인 보졸로 나뉘었으며 특히 철기 대원들은 어린 시절부터 전투 훈련을 받은 엘리트들이었다. 340년으로 접어들면서 상황은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다. 성륵이 죽은 후 후조의 황위를 둘러싼 내분이 시작되었고 각지의 이민족 지도자들이 독자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요익중은 이 혼란한 시기에 더욱 조심스러운 외교를 펼쳐야 했다. 그는 후조의 새 황제 석호에게 충성을 맹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선비족 모용부와도 비밀리에 교류를 유지했다. 343년에는 전량의 장준이 보낸 사절을 만나 서영 무역로를 놓고 협상하기도 했다. 이러한 복잡한 외교적 균형 감각은 요익중이 뛰어난 정치가임을 증명해주는 것이었다. 이 시기 요장은 10대 소년이 되어 본격적인 전사훈련을 시작했다. 그는 아버지를 따라 각지를 순례하며 다양한 민족의 문화와 전투 기술을 배웠다. 특히 선비족의 기마 전술과 한족의 성공성 기술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그의 형인 요익신과 요익이는 이미 부족의 중요한 지도자로 성장해 있었지만 요장은 여전히 배움의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그의 뛰어난 관찰력과 전략적 사고는 점차 주변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345년이 되자 후조의 석호는 점점 더 포악한 통치를 시작했고 각지의 이민족들은 불만을 키워가고 있었다. 요익중은 이 위기의 시기에 강족의 군사 체계를 재정비하기 시작했다. 그는 기존의 부족 단위 군사 조직을 보다 중앙 집권화된 체제로 개편했고 특히 정예 부대인 강족 철기군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이 부대의 지휘관으로 그의 셋째 아들 요익인이 임명되었지만 요장도 보조 지휘관으로 참여하며 실전 경험을 쌓아갔다. 347년에는 성인으로 성장한 요장이 첫 전투를 치르게 되었다. 후조의 명령으로 강족 군대가 저족의 일부 반란군을 진압하는 전투에 참여한 것이었다. 이 전투에서 요장은 뛰어난 전술적 안목을 보여주며 적의 후방을 기습하는 과감한 작전을 제안했고 이는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 승리로 그는 공식적으로 별부사마라는 군직을 받게 되었다. 348년에는 후조의 황실 내부에서 본격적인 권력 다툼이 시작되었다. 석호의 아들들이 황위 계승을 놓고 서로 암투를 벌이기 시작한 것이다. 요익중은 이 혼란 속에서 강족의 이익을 최대한 지키기 위해 고심해야 했다. 그는 표면적으로는 후조 조정에 충성을 보내면서도 내밀하게는 다양한 세력과 접촉을 유지했다. 이 시기 요장은 아버지의 가장 가까운 조언자 중 한 사람으로 성장해 있었다. 그의 냉철한 판단력과 기회주의적 성향은 오히려 이 복잡한 정세 속에서 빛을 발했다. 그는 아버지에게 강족의 미래는 한쪽에 모든 것을 걸지 않는 데 있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349년 초 석호가 병으로 쓰러지면서 후조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각지의 군벌들이 독자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고 이민족들도 자신들의 세력 확장에 나서기 시작했다. 요익중은 이 위기 상황에서
강족의 전력을 최대한 보존하면서도 기회가 오면 세력을 확장할 준비를 해야 했다. 그는 아들들을 각지로 파견하여 정세를 탐지하게 했고, 요장은 서쪽 변경으로 파견되어 전량과의 접촉을 담당했다. 이 시기 강족의 군대는 이미 상당한 규모로 성장해 있었다. 그들의 군사 조직은 점점 더 정교해져서 기병대는 경기병과 중기병으로 세분화되었고, 보병대도 창병과 궁병으로 전문화되어 갔다. 군대의 지휘 체계도 추장인 대호 아래에 각 부대를 지휘하는 대장, 그 아래에 소장, 별장 등의 계급이 만들어졌다. 전사들은 전공에 따라 포상과 진급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는데, 특히 적의 목을 베는 수에 따라 1급 전사, 2급 전사 등의 칭호와 함께 가축이나 토지 같은 실질적인 보상을 받았다. 요장은 이러한 군사 시스템 속에서 빠르게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그는 단순한 무력만이 아니라 정보 수집과 심리전에도 뛰어난 재능을 보였고, 이러한 능력들은 훗날 그의 성공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349년 말 석호가 죽고 후조는 완전한 혼란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이제 요익중과 그의 강족 세력은 더 이상 후조의 통제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지만, 동시에 더 위험하고 복잡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주변의 모든 세력이 각자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고, 강족도 이 새로운 판도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아야만 했다. 요장은 이 과도기적 시기를 주시하면서 자신의 시대가 곧 올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 요익중은 이미 나이가 들어가고 있었고, 강족의 미래는 점점 더 젊은 세대의 어깨에 놓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은 시간이 필요했다. 요장은 더 많은 경험과 세력, 그리고 기다림이 필요함을 잘 알고 있었다. 350년 봄 후조의 마지막 황제 석호가 죽자 중원은 말 그대로 피바다가 되었다. 석호의 아들들과 조카들이 황위를 차지하기 위해 서로를 찔러 죽이는가 하면, 한족 장군 연민이 갈족과 흉노족을 대대적으로 학살하는 등 민족 간의 복수와 사륙이 끊이지 않았다. 이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강족의 노장 요익중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다. 그의 나이 이미 60을 넘겼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그는 아들들을 불러 모아 이렇게 말했다. 이제 후조는 끝났다. 우리 강족이 살아남으려면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 요익중은 동진에 사신을 보내 복속의 뜻을 전했지만, 동진 조정에서는 그를 믿지 못하고 방관만 할 뿐이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는 사이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갔다. 352년 가을 요익중은 병상에 누웠다. 그는 죽기 전에 막내 아들 요장을 불러 이렇게 말했다. 너는 형들을 잘 보필하거라. 특히 요양을 도와 강족의 미래를 지켜내야 한다. 그리고는 삼남 요양에게 후계자 자리를 물려주었다. 요양은 아버지와는 다른 성격의 소유자였다. 키가 8척이 넘는 장대한 체구에 용맹하면서도 인자한 성품으로 병사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하지만 때로는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면이 있어 요장은 늘 형을 걱정했다. 요양은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동진에 투항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강족 부족들을 이끌고 남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동진 조정에서는 이들을 완전히 믿지 못하고 경계했다.
동진의 실권자들은 강족을 변경 지역에 배치해 다른 이민족들과 싸우게 하는 이간책을 썼다. 요양은 이런 처사에 크게 실망했다. 우리는 동진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지만 그들은 우리를 개처럼 대한다라고 그는 동생 요장에게 푸념했다. 요장은 신중하게 답했다. 형님, 지금은 참을 때입니다. 우리 힘이 약하니 어쩔 수 없이 그들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하지만 요양의 불만은 커져만 갔다. 결국 353년 그는 동진의 반기를 들고 독립을 선언했다. 이 결정은 강족에게 재앙이었다. 동진의 대군이 쳐들어왔고 강족은 크게 패해 북쪽으로 퇴각해야 했다. 이 전투에서 요장은 형을 보좌하며 뛰어난 전술적 재능을 발휘했다. 그는 후위 부대를 지휘해 동진 군대의 추격을 저지하며 주력 부대의 퇴각을 도왔다. 하지만 전세는 이미 기울어 있었다. 한편 관중 지역에서는 저족 추장 부건이 전진을 세우고 빠르게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다. 부건은 뛰어난 전략가로 주변의 작은 세력들을 하나둘씩 흡수해 나갔다. 354년 요양은 마지막으로 희망을 걸고 관중으로 진군했지만 부건에게 참패를 당했다. 이 패배로 강족의 힘은 크게 약화되었다. 요양은 패잔병을 수습해 하북으로 이동했지만 그의 위신은 땅에 떨어진 상태였다. 이때부터 요양의 성격이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주 화를 내고 주변의 충고를 듣지 않았다. 요장은 형을 위해 조용히 힘을 보태려 했지만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져만 갔다. 354년이 끝나갈 무렵 강족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추운 겨울이 찾아왔지만 그들은 따뜻한 거처도 확보하지 못한 채 방랑을 계속해야 했다. 병사들은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렸고 말과 가축도 하나둘씩 죽어갔다. 요양은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자존심만 내세우며 현실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 요장은 형에게 여러 번 조용히 조언했다. 형님, 지금은 체면을 내세울 때가 아닙니다. 전진에 항복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요양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아버지의 유지를 저버릴 수 없다. 우리 강족은 누구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요장은 속으로 탄식했다. 지금은 생존이 최우선인데. 식량이 바닥나고 병사들의 사기도 떨어져 있었다. 그때 요양의 휘하에 있던 한 장수가 동진과 비밀리에 연락을 취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요장은 즉시 형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지만 요양은 믿지 않았다. 그는 나와 함께 고생해 온 자다.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요장의 예감은 적중했다. 그 장수는 결국 반란을 일으켰다. 비오는 밤 그 장수는 자신의 부하들을 이끌고 요양의 막사를 습격했다. 요양은 저항하다가 중상을 입었고 요장이 급히 구하러 왔을 때는 이미 늦었다. 요양은 죽기 직전 동생의 손을 꼭 잡고 마지막 말을 남겼다. 내 실수를 만회해다오. 강족을 지켜다오. 이렇게 해서 요장이 강족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다. 그의 첫 번째 결정은 전진에 항복하는 것이었다. 많은 장수들이 반대했지만 요장은 확고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존입니다. 체면으로는 백성들을 먹일 수 없습니다.
그는 전진의 황제에게 사신을 보내 귀순의 뜻을 전했고 전진에서는 이를 기쁘게 받아들였다. 전진의 황제는 요장을 후하게 대접하며 진서장군이라는 직위를 주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요장이 충성스러운 신하가 된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그는 매일 밤 홀로 앉아 강족의 미래를 생각했다. 지금은 참을 때다. 때가 오기까지 기다려야 한다라고 그는 자신에게 말했다. 전진 조정에서 요장은 조용히 자신의 입지를 다져나갔다. 그는 군사작전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여 전진왕조에서 신임을 얻었고 점차 더 중요한 직위를 맡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항상 강족 병사들을 자신의 주변에 두었고 그들에게 충성을 다짐받았다. 이 시기 요장은 전진의 황족들과도 관계를 맺었다. 특히 북원의 조카 북연과 자주 접촉했는데 북연은 요장의 뛰어난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 두 사람은 종종 군사 전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점점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하지만 요장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강족의 부흥이라는 꿈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북연이 비범한 인물임을 알았지만 동시에 그가 결국은 저족의 지도자임을 잊지 않았다. 그의 형인 요양의 죽음과 그로 인해 강족의 지도자가 된 요장은 부족의 책임과 전진 조정에서의 신하로서 두 가지 역할을 해야 하는 복잡한 위치에 놓여 있었다. 그는 강족의 지도자로서가 아니라 전진의 장군으로서 다양한 전투에 참여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그는 한족의 문화와 전술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어떻게 하면 다양한 민족을 통치할 수 있는지 배웠다. 이러한 경험들은 훗날 그가 후진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지금의 요장은 아직 그저 전진에 충실한 장군에 불과했다. 그는 매일 전진의 깃발 아래에서 싸웠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강족의 푸른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다. 그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회를 기다렸다. 그 기회가 언제 올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는 준비하고 있었다. 355년 여름, 전진의 초대 황제 북원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관중 일대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그의 뒤를 이어 즉위한 부생은 선왕과는 완전히 다른 인물이었다. 부생은 즉위식 당일부터 자신의 잔인함을 드러냈다. 조문을 올리러 온 한 대신이 슬픔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참수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사건은 전진 조정에 충격을 주었고 모든 신하와 백성들은 공포에 떨기 시작했다. 부생의 잔인함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그의 광기는 점점 더 심해져 갔다. 한 번은 자신이 타고 다니는 말의 걸음걸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부와 말을 모두 죽였다. 또 다른 날에는 궁중 연회에서 한 노신하가 술을 조금씩 마신다는 이유로 그를 거대한 저울 위에 올려놓고 저울추를 늘려 뼈를 부러뜨리는 고문을 가한 뒤 불에 태워 죽였다. 이런 만행들이 잇따르자 조정의 신하들은 매일 죽음의 공포에 시달려야 했다. 특히 부생은 이민족 출신 장수들을 극도로 불신했다. 그는 강족, 흉노족, 선비족 출신 장수들을 항상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고 그들에 대한 탄압은 더욱 심했다. 부생의 편집증적인 성격은 점점 더 심해져 갔다. 요장의 형 요익락이 궁중 연회에서 실수로 술잔을 엎지른 것이
부생의 노여움을 사 그 자리에서 처형당했다. 부생은 요익락이 평소에 병사들을 모아 사냥을 즐기는 것을 반란을 준비하는 행동으로 의심하고 있었다. 이 소식을 들은 요장은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오히려 부생에게 사과의 글을 올려 형제의 교육을 소홀히 한 죄를 자인했다. 부생은 이 글을 보고 잠시 마음이 누그러진 듯 했지만 여전히 요장을 완전히 믿지 않았다. 그는 요장에게 또 다른 시험을 내렸다. 내 휘하의 강족 기병대를 모두 궁중 호위대로 편입시키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는 명백한 권력 박탈 시도였다. 요장은 즉시 이는 저희 강족의 큰 영광입니다. 라고 응답하면서도 뒤로는 가장 신뢰하는 부하를 시켜 강족 병사들에게 밀명을 전하게 했다. 궁중에 들어가면 폐하에게 절대 복종을 보여라. 내 비밀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어떤 행동도 하지 마라. 그것만이 목숨을 보존하는 길이다. 357년이 되자 부생의 폭정은 극에 달했다. 그의 잔인함은 더욱 극심해져 갔다. 그는 사람의 머리카락을 깎아내고 불로 지지는 등 갖가지 잔혹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괴롭혔다. 자신의 숙부인 부청과 부경을 죽였고 자신의 양자인 부왕을 칼로 찔러 죽였다. 조정의 신하들은 하나둘씩 사라져갔고 공포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요장도 여러 번 위기에 처했지만 그의 신중함과 지혜로 위기를 모면했다. 한 번은 부생이 그에게 갑자기 물었다. 내가 매일 밤 막사에서 병사들과 밀담을 나눈다는 보고가 있다. 무슨 꿍꿍이냐? 요장은 당황하지 않고 대답했다. 폐하를 위해 더욱 용맹한 전사들을 길러내려는 것뿐입니다. 부생은 직접 검열관을 보내 요장의 막사를 수색하게 했지만 아무런 증거도 찾지 못했다.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요장은 군사적 능력을 발휘해 전진을 위해 여러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그는 서쪽 변경의 티베트족 반란을 진압하고 북쪽의 흉노족 침략을 격퇴했다. 그의 명성은 점점 높아져 갔지만 이는 오히려 부생의 시기를 더욱 부채질했다. 357년 여름 부생은 마침내 요장을 제거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요장을 궁중으로 불러 연회를 베풀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복도에 복병을 숨겨두었다. 하지만 요장은 이미 이를 눈치채고 있었다. 그는 병을 핑계로 사양하며 자신의 대리인을 보냈고 결국 이 암살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이 사건 이후 요장은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그는 매일 갑옷을 입고 잤으며 식사 전에는 반드시 시식관을 세워 독이 있는지 확인했다. 그의 이런 생활은 357년 내내 계속되었다. 부생의 끊임없는 감시와 위협 속에서 요장은 마치 칼날 위를 걷는 것 같은 나날을 보내야 했다. 그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밤이 되면 가족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눌 준비를 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그의 결의는 더욱 굳어져만 갔다. 그는 부생의 폭정이 무너질 날을 기다리며 조용히 힘을 키웠다. 강족의 부흥을 꿈꾸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형 요익락의 원한과 강족의 미래에 대한 책임감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것이 그에게 끊임없는 인내와 용기를 주었다.
그는 비록 지금은 폭군의 신하로 살아가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강족의 영광을 되찾을 것이라고 믿었다. 이 믿음이 그에게 하루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되었다. 357년 6월 장안의 여름은 유난히 무더웠지만 궁궐 안은 그보다 더한 공기의 흐름이 감돌고 있었다. 부생의 폭정은 극에 달해 매일같이 신하들이 참혹하게 죽어나가는 상황이 이어지자 더 이상 방관할 수만은 없다는 의견이 조정 안에서도 조심스럽게 오가기 시작했다. 이 무렵 부생의 동생인 부견은 자신의 막사에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다. 그는 키가 크고 풍채가 위엄이 있었으며 특히 눈빛에 뛰어난 식견과 포용력이 느껴지는 인물이었다. 그동안 부생의 만행을 묵묵히 지켜보기만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어느 날 밤 부견은 자신의 가장 신뢰하는 책사 왕맹을 불러 은밀한 회의를 가졌다. 왕맹은 한족 출신으로 빼어난 지략과 정치적 식견을 지닌 인물이었는데 부생의 폭정을 아주 오래전부터 우려해 왔다. 부견이 왕맹에게 조용히 말했다. 형의 행동이 나라를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될 것 같소. 왕맹이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폐하는 이미 1000명을 잃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전하께서 뜻을 펼쳐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쿠데타를 모의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부생의 경우는 삼엄했고 주변에는 항상 충성스러운 호위병들이 들러싸고 있어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다. 부견은 주변 세력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가 가장 먼저 주목한 인물이 바로 요장이었다. 부생 밑에서 평서장군을 지내며 군사적 능력을 인정받고 있었지만 형의 억울한 죽음과 자신에 대한 부생의 끊임없는 의심과 위협 속에서 속으로는 깊은 원한과 불만을 품고 있었다. 부견은 어느 날 밤 요장을 자신의 막사로 불러 은밀한 대화를 나누었다. 부견이 요장을 향해 진지하게 말했다. 장군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폐하의 행동은 나라를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요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신중하게 답변했다. 전하의 뜻은 존경스럽지만 이는 목숨을 걸어야 할 일입니다. 부견이 단호하게 말했다. 나라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쯤이야 아깝지 않소. 다만 장군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요장은 마음속으로 깊은 고민에 빠졌다. 부생은 분명히 제거해야 할 폭군이었지만 만약 쿠데타가 실패한다면 그와 그의 가문 그리고 모든 강족이 위험에 처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부생의 통치가 계속된다면 결국 그 역시 죽음을 면치 못할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결국 요장은 부견을 향해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전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다만 저는 직접적인 행동보다는 뒤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맡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장은 부견의 쿠데타에 암묵적으로 동의하게 되었다. 그의 역할은 부생의 주의를 환기시키지 않으면서 부견의 움직임을 보조하는 것이었다. 357년 6월 어느 뜨거운 날 부생이 궁중에서 대규모 연회를 열었다. 그는 그날도 많은 술을 마시고 취해 있었다. 부생은 주변 신하들을 향해 망언을 내뱉으며 스스로를 신에 비유하는 등 점점 더 망측한 행동을 보였다. 이것이 바로 부견이 기다리던 기회였다.
부견은 미리 준비해둔 자신의 개인 경호대와 충성스러운 장수들을 이끌고 궁궐로 진입했다. 요장은 이때 자신의 부대를 이끌고 궁궐 주변을 경계하며 부생의 지지자들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봉쇄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부견의 부대가 궁궐에 도달했을 때 부생은 이미 깊은 취침에 빠져 있었다. 부견은 부생의 침소로 들어가 그를 폐위시킨 후 즉시 처형했다. 이렇게 해서 폭정은 끝이 나고 부견이 새로운 통치자로 즉위하게 되었다. 부견은 스스로를 대진천왕이라 칭하며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렸다. 그는 즉위 직후 왕맹을 중서실랑으로 임명하여 본격적인 개혁을 시작했다. 왕맹은 뛰어난 능력으로 부패를 척결하고 행정체계를 정비하며 전진의 국력을 크게 신장시켰다. 부견은 요장의 공로를 인정하여 그를 용양장군으로 임명하고 중요한 군사 업무를 맡겼다. 요장은 부견의 신임을 받아 전진의 핵심 군사 지도자 중 한 사람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는 부견의 명을 받아 주변 소규모 반란들을 진압하고 변경 지역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특히 그의 강족 기병대는 전진 군대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나 요장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비록 부생이라는 폭군은 사라졌지만 그는 여전히 다른 민족의 지배 아래에 있는 강족의 지도자였다. 그는 부견이 뛰어난 통치자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조금씩 자신의 세력을 확장해 나갔다. 부견 역시 요장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그의 야망을 경계하고 있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상호 존중과 경계가 공존하는 미묘한 균형 위에 서 있었다. 이 시기는 전진이 가장 안정되고 번성하던 시기였지만 표면 아래에서는 여전히 다양한 민족과 세력 간의 긴장이 존재하고 있었다. 요장은 자신의 시간을 기다리며 조용히 힘을 키워나갔다. 부견은 왕맹의 도움으로 국가 체제를 정비하며 점점 더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를 건설해 나갔다. 이렇게 해서 357년은 전진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해가 되었고 요장에게는 더 큰 야망을 품게 되는 전환점이 되었다. 358년 봄 병주 일대에서 군벌 장평이 반란을 일으키자 부견은 요장에게 터벌을 명령했다. 요장은 정예 기병 5천을 이끌고 장평의 근거지로 향했다. 장평은 싸움을 잘하는 것으로 유명한 장수였지만 요장은 그의 약점을 파악하고 있었다. 요장은 장평의 군대가 보급에 취약하다는 점을 이용해 보급로를 차단하는 전술을 사용했다. 그는 병사들에게 이렇게 지시했다. 장평의 군대는 숫자는 많지만 식량이 부족하다. 우리는 그들의 보급로를 끊고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과연 몇 주일이 지나자 장평의 군대는 식량 부족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요장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총공격을 명령했다. 그의 강족 기병대는 폭풍처럼 적진을 휩쓸었고 장평의 군대는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다. 장평은 간신히 목숨을 건져 달아났지만 그의 세력은 완전히 괴멸되었다. 이 승리로 요장의 명성은 전진 전역에 퍼졌고 부견은 그를 더욱 신임하게 되었다. 부견은 요장을 불러 칭찬했다. 장군의 공로가 지극히 큽니다. 이제 병주 일대가 안정되었소. 요장은 겉으로는 겸손하게 답했다.
이는 폐하의 위엄과 왕맹대인의 지혜 덕분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내공인데. 360년대에 접어들면서 북연의 통치는 더욱 안정되었고 전진의 국력은 날로 강성해졌다. 왕맹의 개혁으로 행정체계가 정비되고 농업과 상업이 발전했으며 군사력도 크게 강화되었다. 요장은 계속해서 전진의 주요 장수로서 활동하며 여러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그는 북쪽의 흉노족을 물리치고 서쪽의 티베트족을 복속시키는 등 화북 지역의 안정을 위해 큰 공을 세웠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강족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북연이 뛰어난 통치자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강족의 독립을 꿈꾸고 있었다. 369년 북연은 화북의 마지막 강자인 전연을 정벌하기로 결정했다. 전연은 선비종 모용씨가 세운 나라로 당시 화북에서 전진 다음으로 강력한 세력이었다. 북연은 이 원정에 전진의 최정예 부대를 동원했고 요장도 주요 지휘관으로 참여했다. 전연 원정은 매우 어려운 작전이었다. 전연의 수도 업성은 견고한 성벽으로 보호되고 있었고 그들의 기병대는 유명했다. 북연은 군사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전연은 강적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요장이 전략을 제안했다. 저는 기병대를 이끌고 적의 후방을 기습하겠습니다. 그러면 적의 주의가 분산될 것입니다. 북연은 이 작전을 승인했다. 요장은 이만의 정예 기병을 이끌고 전연의 후방으로 침투했다. 그의 기동은 빨랐고 전연군은 예상치 못한 공격에 큰 타격을 입었다. 한편 주력 부대는 정면에서 공격을 퍼부어 전연군을 괴롭혔다. 몇 달에 걸친 전투 끝에 전진군은 마침내 업성에 도달했다. 요장은 성 밖에서 북연을 만나 보고했다. 폐하, 성은 이미 포위되었습니다. 하지만 함락시키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합니다. 북연이 물었다. 장군의 의견을 말하시오. 요장이 대답했다. 성 안에는 아직 많은 병사와 백성들이 있습니다. 무력으로 함락시키면 많은 피해가 있을 것입니다. 차라리 포위를 유지하며 항복을 기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북연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과연 몇 주일이 지나자 성 안의 식량이 바닥나기 시작했고 전연의 마지막 황제 모용이는 항복을 선택했다. 370년 전연이 멸망하면서 북연은 마침내 화북 통일을 이루었다. 이 전쟁에서 요장의 공로는 매우 컸다. 그의 뛰어난 지휘와 전략은 승리의 결정적 요인 중 하나였다. 북연은 요장을 불러 특별한 포상을 내렸다. 장군의 공로를 치하하오.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하시오. 요장은 겉으로는 겸손하게 답했다. 저는 단지 폐하를 위해 충성을 다했을 뿐입니다. 다른 바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들끓고 있었다. 전진의 화북 통일은 분명히 위대한 성취였지만 이는 결국 저족의 지배 아래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강족은 여전히 다른 민족의 지배 아래에 있었다. 요장은 점점 더 권력의 핵심에 접근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더 큰 고민에 빠지고 있었다. 그는 북연의 신임을 받고 있었지만
과연 이 신임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었다. 게다가 왕맹과 같은 한족 관료들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도 그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370년에서 380년대에 걸쳐 요장은 계속해서 전진의 주요 장수로 활동했다. 그는 여러 전역에서 승리를 거두며 그 명성을 더욱 공고히 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강족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부견이 뛰어난 통치자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강족의 독립을 꿈꾸고 있었다. 이 시기는 전진이 가장 번성하던 시기였지만 표면 아래에서는 여전히 다양한 민족과 세력 간의 긴장이 존재하고 있었다. 요장은 자신의 시간을 기다리며 조용히 힘을 키워나갔다. 부견은 왕맹의 도움으로 국가 체제를 정비하며 점점 더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를 건설해 나갔다. 이렇게 해서 370년은 전진에게는 화북 통일이라는 위대한 성취를 이룬 해였고, 요장에게는 더 큰 야망을 품게 되는 전환점이 되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새로운 꿈이 자라나고 있었다. 단순한 장군이 아니라 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꿈이었다. 376년 부견은 마침내 전량과 대국을 정복하며 화북 통일을 완수했다. 이 거대한 성취를 이룬 후 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장강 이남의 동진으로 향했다. 부견은 자신의 궁전에서 신하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선언했다. 이제 천하의 9주 중 8주를 손에 넣었다. 오직 양주 하나만이 남았다. 내가 친히 정벌군을 이끌고 남하하겠다. 이 말을 들은 왕맹은 깊은 우려를 표했다. 폐하, 지금의 동지는 혼란을 극복하고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장강이라는 천혜의 요새를 가지고 있어 함부로 공격했다가는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견의 결심은 확고했다. 내 군대는 많고 말은 강하니 장강을 건너는 것은 마치 말발굽으로 흐르는 물을 채우는 것과 같다. 어찌 성공하지 못하겠나. 이때 요장도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다. 폐하, 동지는 비록 작은 나라지만 오랜 기간 동안 중원의 정통을 이어왔습니다. 게다가 사마요와 사안 같은 인재들이 버티고 있어 함부로 공격하기는 어렵습니다. 차라리 시간을 두고 기회를 노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부견은 이미 결심을 굳힌 뒤였다. 모두 말리는구려. 하지만 내 뜻은 정해졌어. 382년 가을 부견은 본격적인 남정 준비에 들어갔다. 그는 전국에서 병사를 모아 엄청난 규모의 군대를 구성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그의 군대는 보병 60만, 기병 27만, 근위대 3만으로 총 90만 대군이었다. 요장은 이 거대한 군대의 우익군 지휘관으로 임명되었다. 그의 휘하에는 강족 정예 기병 3만이 포함되어 있었다. 부견의 동생 부융이 좌익군을 맡았고 선비족 장수 모용수가 선봉을 담당했다. 383년 봄, 대군이 남하하기 시작했다. 그 규모는 실로 엄청나서 말발굽 소리가 천지를 진동시키고 깃발이 해를 가릴 정도였다. 행군하는 데만 10일이 걸렸다. 요장은 자신의 부대를 지휘하며 남쪽으로 향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한편으로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공을 세우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북연의 이 결정이 너무 무모하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밤 그는 자신의 부관에게 이렇게 털어놓았다. 군대는 많지만 사기가 모두 같은 것이 아니다. 각 민족의 병사들이 뒤섞여 지휘가 어렵다. 게다가 보급 문제도 심각하다. 부관이 물었다. 그럼 장군은 이 전쟁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승패는 하늘에 달려 있다. 다만 내 마음이 편치 않구나. 대군이 비수 부근에 도착했을 때 동진군은 이미 강을 따라 방어선을 구축한 상태였다. 동진군의 총지휘관은 사안이었고 그의 동생 사석이 선봉을 맡고 있었다. 동진군의 수는 불과 8만에 불과했지만 그들은 지형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었다. 북연은 강을 건너기로 결심했다. 그는 요장을 불러 이렇게 지시했다. 장군은 기병대를 이끌고 하류로 가서 건너시오. 그러면 적의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어. 요장은 이 작전이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했지만 명령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는 강족 기병대를 이끌고 하류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장강의 하류 지역은 지형이 복잡하고 습지가 많아 기병대가 이동하기에 매우 어려운 조건이었다. 요장의 부대는 진군 속도가 매우 느렸고 보급도 원활하지 못했다. 이때 북연의 본대는 이미 비수부간에 주둔하고 있었다. 그는 강을 건너 동진군과 결전을 벌이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그의 군대는 너무 방대해서 통제가 어려웠고 각 민족의 병사들 사이에 언어 소통의 문제도 있었다. 게다가 장기간의 행군으로 병사들은 지쳐 있었고 보급품도 부족한 상태였다. 북연은 모용수를 불러 이렇게 말했다. 장군이 선봉을 맡아 강을 건너시오. 모용수는 선비족 출신으로 전연의 황족이었지만 전연이 멸망한 후 북연에게 귀순한 인물이었다. 그는 겉으로는 복종했지만 속으로는 북연을 원망하고 있었다. 모용수는 강을 건너기 시작했지만 의도적으로 진군 속도를 늦췄다. 이렇게 해서 전진군의 공세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요장은 하류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부관에게 이렇게 말했다. 형세가 좋지 않다. 모용수가 속임수를 쓰고 있다. 부관이 당황하여 물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장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우리는 우리의 힘을 보존해야 한다. 무리하게 나서지 말라. 결국 383년 11월 비수에서 결정적인 전투가 벌어졌다. 북연의 대군은 강을 건너는 과정에서 혼란에 빠졌고 동진군의 기만 전술에 속아 스스로 무너져 버렸다. 전진군은 참혹한 패배를 당했고 북연은 화살을 맞고 간신히 퇴각할 수 있었다. 요장의 부대는 주력 부대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온전하게 후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패배는 전진에게 치명적인 타격이었다. 비수대전의 패배 소식을 들은 요장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이 기회에 강족의 독립을 선언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북연을 따를 것인지 고민했다. 결국 그는 결정을 내렸다. 이제 북연의 힘은 약해졌다. 이게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때다. 그는 부대를 이끌고 서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표는 관중 지역으로 돌아가 강족의 독립국가를 세우는 것이었다. 비수대전은 전진에게는 재앙이었지만 요장에게는 기회가 되었다. 이 전쟁 이후 화북 지역은 다시 혼란에 빠졌고 각지의 민족 지도자들이 독립을 선언하기 시작했다. 요장은 이 혼란 속에서 강족의 부흥을 꿈꾸며 서쪽으로 향했다. 그의 여정은 쉽지 않을 것 같았지만 그는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다. 강족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그의 도전이 시작되고 있었다. 전진 멸망의 시작점이 되고 후진 창업의 기초가 된 비수전투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자. 383년 11월 비수 강가에는 찬바람이 싸늘하게 불어왔다. 전진의 90만 대군은 강 부간에 늘어서 있었지만 그 위용과는 달리 군내에는 이미 여러 문제점이 싹트고 있었다. 부견은 금빛 갑주를 입고 높은 망대에 올라 강 건너 동진군의 진영을 바라보았다. 그의 좌우에는 동생 부윤과 선비족 장수 모용수 등 주요 장수들이 늘어서 있었다. 부견이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 작은 동진군이 우리 대군을 막으려 한다니 어리석기도 하구려. 그러나 모용수의 얼굴에는 미묘한 표정이 스쳤다.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병력은 많지만 사기가 모두 같은 것이 아니요. 각 민족의 병사들이 뒤섞여 지휘가 어려운 데다 보급도 원활하지 못하니. 한편 강남안에는 동진의 재상 사안이 평온한 모습으로 바둑을 두고 있었다. 그의 조카 사연이 전황을 보고하러 왔지만 사안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걱정하지 마시오. 이미 모든 계획이 준비되어 있어. 사연이 물었다. 적의 병력이 우리의 10배가 넘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사안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적은 숫자만 많을 뿐이요. 그들의 약점을 잘 이용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어. 전투가 시작되기 전날 밤 요장은 자신의 막사에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다. 그의 부관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장군 무슨 걱정이라도 있습니까? 요장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내 마음이 매우 불안하다. 우리 군대는 숫자는 많지만 통일되지 못했다. 게다가 보급 문제도 심각하고. 부관이 위로했다. 그래도 우리 병력이 압도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요장은 고개를 저었다. 전쟁은 숫자만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다. 동진군은 지휘가 통일되고 지형의 이점을 가지고 있다. 마침내 다음 날 아침 전투가 시작되었다. 부견은 강을 건너 동진군과 결전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그는 모용수에게 선봉을 맡겼지만 모용수는 속으로 다른 꿍꿍이가 있었다. 모용수가 강을 건너기 시작했지만 의도적으로 진군 속도를 늦췄다. 이때 동진군의 사연이 기만 작전을 시작했다. 그는 소수의 정예 부대를 이끌고 전진군의 전열을 흐트러뜨리기 시작했다. 전진군은 숫자는 많지만 지휘 체계가 혼란스러웠고 각 부족의 병사들이 제대로 협동하지 못했다. 게다가 장기간의 행군으로 지쳐 있었기 때문에 동진군의 기동성 있는 공격에 쉽게 무너져 내렸다. 전투가 한창일 때 동진군은 또 다른 계략을 썼다. 그들은 전진군이 패배했다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이 소문은 순식간에 전진군 전체에 퍼졌고 병사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다.
요장은 이 혼란한 상황을 지켜보면서 속으로 생각했다. 이미 다 끝났구나. 그는 자신의 강족 기병대를 모아 후퇴 준비를 시작했다. 이때 부견이 직접 전장에 나와 병사들을 독려하려 했지만 상황은 이미 너무 악화되어 있었다. 동진군의 일개 장수가 부견을 향해 화살을 쏘았고 그 화살은 부견의 팔을 스쳤다. 부견이 부상당하자 전진군의 사기는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다. 병사들은 무기와 갑옷을 버리고 도망치기 시작했다. 강을 건너던 많은 병사들이 익사했고 말발굽에 짓밟혀 죽는 자도 다수였다. 요장은 이 참혹한 광경을 보면서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는 부관에게 명령했다. 우리 부대를 정리하여 질서 있게 후퇴하라. 부관이 당황하여 물었다. 폐하를 구하지 않습니까? 요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지금은 우리의 힘을 보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요장의 부대는 비교적 질서를 유지하며 후퇴할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전진군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비수 전투는 단 하루 만에 끝났지만 그 결과는 참혹했다. 전진군의 사상자는 70만 명에 달했고 부견의 동생 부융도 전사했다. 부견 자신은 간신히 목숨을 건져 도망쳤지만 그의 권위는 완전히 땅에 떨어졌다. 패배 소식이 전진 전역에 퍼지자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선비족, 강족, 흉노족 등 다양한 민족의 지도자들이 독립을 선언했다. 요장은 후퇴하는 길에 이 소식을 듣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부견의 시대는 끝났구나. 그는 자신의 부대를 이끌고 서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표는 관중 지역으로 돌아가 강족의 독립국가를 세우는 것이었다. 길에서 그는 자신의 부관에게 이렇게 말했다. 비수의 패배는 재앙이었지만 우리에게는 기회이기도 하다. 부관이 물었다. 무슨 뜻입니까? 요장이 설명했다. 부견의 힘이 약해졌으니 이제 각 민족이 자신의 길을 갈 때가 되었다. 우리 강족도 우리의 나라를 세워야 한다. 비수대전의 패배는 전진에게 치명적인 타격이었지만 요장에게는 새로운 출발의 계기가 되었다. 이 전쟁 이후 화북 지역은 다시 전국시대처럼 혼란스러운 상태로 돌아갔다. 요장은 이 혼란 속에서 강족의 부흥을 꿈꾸며 서쪽으로 향했다. 그의 여정은 쉽지 않을 것 같았지만 그는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다. 강족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그의 도전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번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 강족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384년 봄 비수에서의 참혹한 패배로 화북 전역은 혼란에 빠졌다. 전진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각지의 이민족 지도자들이 차례로 독립을 선언했다. 선비족 모용홍과 모용충 형제는 화북에서 봉기하여 서현을 건국했고 장안을 위협하고 있었다. 부견은 비수에서 간신히 목숨을 건져 장안으로 돌아왔지만 그의 상황은 매우 어려웠다. 그의 주변에는 신뢰할 수 있는 장수들이 거의 없었고 군대도 크게 약화된 상태였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부견은 마지막 희망을 요장에게 걸었다. 그는 사신을 보내 요장을 용양장군으로 임명하며 모용홍을 진압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요장은 이미 결심을 굳힌 뒤였다. 그는 북연의 사신을 맞이하며 표면적으로는 공손한 태도를 보였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사신이 북연의 칙서를 전하자 요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폐하의 명을 받들고자 하나 지금 우리 군대는 비수에서 입은 손실을 복구하는 중입니다. 게다가 병사들이 지쳐 있어 즉시 출전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신이 당황하여 말했다. 그러나 폐하께서는 즉각적인 출병을 원하고 계십니다. 모용홍의 군대가 장안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요장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저는 즉시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신이 떠난 후 요장은 자신의 장수들을 불러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장에서 요장은 단호하게 말했다. 북연의 시대는 끝났소. 이제 우리 강족의 미래를 우리 손으로 개척해야 할 때요. 한 장수가 물었다. 그럼 모용홍을 치라는 명령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장이 냉소하며 대답했다. 북연을 위해 싸울 이유가 없어. 오히려 이 기회에 우리의 힘을 키워야 하오. 요장은 북연의 명령을 공개적으로 거부하지는 않았지만 작전을 지연시키며 시간을 벌었다. 그는 병사들에게 휴식을 주고 보급품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한편으로는 각지의 강족 부족들에게 밀사를 보내 연합을 호소했다. 이때가 바로 우리 강족이 일어날 때입니다. 북연은 더 이상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없어. 여러 강족 부족들이 요장의 호소에 응답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병사와 물자를 제공하며 요장을 지지했다. 384년 4월 요장은 마침내 행동을 시작했다. 그는 오르도스 지역에 위치한 자신의 기지에서 모든 장수와 병사를 모아놓고 선언했다. 북연은 이미 1000명을 잃었소. 이제부터 나 요장은 대장군과 만년진왕을 칭하겠소. 이 선언은 사실상의 독립선언이었다. 병사들은 환호하며 그를 지지했다. 만세! 만세! 또 요장은 계속해서 말했다. 우리는 더 이상 저족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을 것이요. 우리 강족의 나라를 세울 것이요. 그러나 요장의 배신 소식을 들은 북연은 분노했다. 그는 즉시 사신을 보내 요장을 질책했다. 네가 어떻게 감히 나를 배반하느냐? 내가 너를 믿고 중용했는데 이게 무슨 꼴이냐? 요장은 냉철하게 답변했다. 폐하 지금의 상황을 보소서. 폐하께서는 이미 천하를 다스릴 능력을 잃었습니다. 각 민족이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북연은 이 답변에 더욱 분노했지만 현재 그의 힘으로는 요장을 응징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는 모용홍의 군대에 의해 장안에서 포위당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요장은 이 기회를 충분히 활용해 자신의 세력을 빠르게 확장했다. 그는 주변의 작은 군벌들을 복속시키고 강족 부족들을 통합했다. 그의 세력은 날로 강해져 갔다. 한편 장안에서는 북연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모용홍의 군대는 장안 성을 포위하고 끊임없이 공격을 가했다. 북연은 요장에게 다시 사신을 보내 도움을 요청했다. 과거의 일은 용서하겠소. 지금이라도 와서 나를 도우면 여전히 높은 지위를 보장하겠소. 그러나 요장은 이 제안을 일축했다. 이미 늦었소.
전하께서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시오. 384년 여름 요장은 본격적으로 자신의 왕국 건설에 나섰다. 그는 관중 북부 지역을 장악하고 행정체제를 정비하기 시작했다. 그의 주변에는 강족 출신의 인재들이 모여들었고 한족 관료들도 일부 합류했다. 요장은 그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강족의 나라를 세울 것이지만 한족의 문화와 제도도 받아들일 것이요. 이렇게 해서 요장은 점차 강족과 한족을 아우르는 통치 체제를 구축해 나갔다. 그의 배신과 독립선언은 오호심 육국 시대의 냉혹한 현실을 잘 보여주었다. 이 시대에는 충성이나 의리가 아니라 힘과 이해관계가 지배하는 세계였다. 요장은 북연을 배신한 것에 대해 마음속으로 약간의 죄책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강족의 미래를 위해서는 필요한 선택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부관에게 이렇게 털어놓았다. 때로는 역사가 우리에게 어려운 선택을 강요한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민족의 운명을 책임져야 한다. 384년 가을이 되자 요장의 세력은 더욱 확고해졌다. 그는 이제 전진에 대적할 수 있는 독자적인 군사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그의 다음 목표는 관중 전체를 장악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길은 쉽지 않을 것 같았다. 관중에는 아직도 북연의 잔여 세력이 남아 있었고 서연의 모용홍도 강력한 경쟁자였기 때문이다. 요장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었지만 그의 결의는 확고했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번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 강족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385년 5월 북연은 더 이상 장안을 지킬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소수의 충성스러운 신하들과 함께 밤중에 장안을 탈출했다. 그의 목적지는 오장산이었다. 그곳에는 아직도 전진에 충성하는 소규모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장은 북연의 움직임을 이미 예측하고 있었다. 그는 북연의 탈출로를 따라가는 동시에 선봉대를 보내 오장산을 선점하도록 명령했다. 북연이 오장산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이미 요장의 군대에 의해 포위된 상태였다. 북연은 간신히 산속의 한 사원으로 피신할 수 있었지만 상황은 매우 절박했다. 그의 주변에는 고작 수십 명의 호위병만이 남아 있었다. 요장은 직접 오장산에 도착했다. 그는 북연이 숨은 사원을 완전히 포위한 후 사신을 보내 항복을 권유했다. 폐하께서는 이미 탈출로가 없습니다. 항복하시면 생명만은 보존해드리겠습니다. 북연은 사신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천자를 지낸 자다. 어찌 한낱 반역자의 신하가 되겠는가? 요장은 이 답변을 듣고 직접 사원으로 들어갔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마주쳤지만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다. 과거의 군주와 신하는 이제 적대적인 위치에 서 있었다. 요장이 말했다. 폐하 오랜만입니다. 북연이 냉소하며 응답했다. 내가 감히 나를 찾아오다니 대담하구나. 요장이 조용히 말했다. 폐하께서는 이미 패배하셨습니다. 항복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북연이 단호하게 거절했다. 죽을지언정 항복하지는 않겠다. 두 사람의 대화는 결렬되었다. 요장은 마지막으로 북연에게 시간을 주겠다고 말했지만
북연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다. 385년 7월 요장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북연이 있는 방으로 병사들을 보냈다. 북연은 최후를 맞이했다. 그는 당당하게 말했다. 내가 나를 죽여도 역사는 내 배신을 기록할 것이다. 요장은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약간의 동요를 느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걸어온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었다. 북연은 목 졸려 살해당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위대한 통치자의 최후는 비참했다. 북연의 죽음은 전진의 사실상의 멸망을 의미했다. 요장은 북연의 시체를 염습하여 장례를 치러주었지만 이는 단지 체면 치레에 불과했다. 386년 봄 요장은 정식으로 황제에 올랐다. 그는 국호를 대진이라 정했지만 역사에서는 후진으로 기록되었다. 즉위식은 장안에서 성대히 열렸다. 요장은 황포를 입고 높은 단에 올라 백관과 군중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감회 어린 표정이 스쳤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하늘의 뜻이요 또한 강족 선조들의 가호 덕분이다. 그는 즉위 선언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대진의 천자가 되어 천하를 다스릴 것이다.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겠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다. 비록 그는 마침내 황제가 되었지만 그 과정이 결코 아름답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을 도와준 강족 장수들과 한족 관료들에게 벼슬을 나누어 주었다. 특히 그의 조카 요흥을 태자로 책봉했다. 후진의 건국은 화북 지역의 세력 구도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제 화북에는 후진, 서연, 후연, 서진 등 여러 국가가 병립하는 상황이 되었다. 요장은 즉위 후 내정에 주력하기 시작했다. 그는 북연의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힘썼다. 농업을 장려하고 세금을 감면하며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려 노력했다. 또한 한족 관료들을 등용하여 행정체제를 정비했다. 그러나 그의 통치도 순탄치만은 않았다. 주변에는 여전히 강적들이 포진해 있었고 국내에서는 아직도 불만 세력들이 잠복해 있었다. 요장은 이러한 도전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했다. 그는 때로는 무력을 사용하고 때로는 외교적 수단을 동원하며 후진의 기초를 다져나갔다. 그의 목표는 단순한 군벌이 아니라 진정한 제국의 통치자가 되는 것이었다. 비록 시작은 배신과 폭력으로 얼룩졌지만 그는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었다. 강족의 역사에서 최초로 중원에 세워진 왕조의 통치자로서 그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386년 봄 요장이 후진을 건국하고 황제에 오른 후 화북 지역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서연, 후연, 서진 등 여러 세력이 할거하며 서로 경쟁하고 있었고 작은 군벌들도 각지에서 발호하고 있었다. 요장은 즉위 직후 첫 군사회의를 소집했다. 그는 신하들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서연을 제압하고 장안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이요. 한 신하가 우려를 표했다. 폐하 서연은 아직도 강력한 군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공격했다가 실패할까 걱정입니다. 요장이 자신 있게 답했다.
모용충은 폭정으로 민심을 잃었어. 지금이 바로 그를 공격할 때요. 과연 387년 서연에서 큰 변고가 발생했다. 모용충이 자신의 부하에게 살해당한 것이다. 이 소식을 들은 요장은 즉시 군대를 소집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이 내린 기회요. 그는 직접 5만 대군을 이끌고 서연을 공격했다. 서연은 황제를 잃은 혼란 속에서 제대로 저항할 수 없었다. 요장의 군대는 빠르게 장안으로 진격했고 서연군은 큰 저항 없이 항복했다. 장안을 점령한 요장은 성문에 올라 백성들을 향해 선언했다. 이제부터 장안은 후진의 수도여. 나는 여러분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겠어. 그는 약탈을 금지하고 군기를 엄격히 유지하며 백성들의 신임을 얻기 위해 노력했다. 다음 해인 388년 요장은 주변 정세를 안정시키기 시작했다. 그는 먼저 서쪽의 티베트족과 강족 부족들을 복속시켰다. 요장은 무력만으로 아닌 외교적 수단도 활용했다. 한 강족 부족장을 만나러 갔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같은 강족이여. 함께 힘을 합쳐 더 큰 나라를 세웁시다. 부족장이 물었다. 폐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장해 주시겠습니까? 요장이 확고하게 답했다. 너희 부족의 자치를 인정하고 벼슬을 주겠소. 다만 나라의 큰일에는 함께 해야 하오. 이러한 유화 정책으로 많은 부족들이 자발적으로 후진에 복속했다. 389년 요장은 내정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그는 아들 요흥을 불러 말했다.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전쟁만이 아니다. 백성들이 배부르고 따뜻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요흥은 젊었지만 뛰어난 정치적 안목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에게 조언했다. 아버지 농업을 장려하고 세제를 개혁해야 합니다. 백성들의 부담을 줄여야 나라가 안정됩니다. 요장은 아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본격적인 개혁을 시작했다. 첫째로 그는 토지 제도를 개혁했다. 황무지를 개간하는 자에게는 세금을 감면해 주었고 농기구와 종자를 지원했다. 둘째로 세제를 정비했다. 기존의 무거운 세금을 줄이고 공정한 세금 체계를 만들었다. 셋째로 행정체제를 정비했다. 한족 관료들을 대거 등용하여 행정 효율을 높였다. 이러한 개혁은 점차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백성들의 생활이 안정되고 국가 재정도 점차 나아졌다. 390년 요장은 다시 군사작전에 나섰다. 이번 목표는 북쪽의 흉노족과 동쪽의 후연이었다. 그는 요흥에게 말했다. 이번 원정에는 내가 함께 가거라. 전쟁을 배워야 한다. 요흥은 기쁘게 따라 나섰다. 전투에서 요장은 여전히 뛰어난 군사적 재능을 발휘했다. 그는 흉노족을 상대로 기동전을 펼쳐 큰 승리를 거두었다. 전투 후 요장은 아들에게 전술을 설명했다. 전쟁은 힘만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란다. 적의 약점을 파악하고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하단다. 요흥은 진지하게 아버지의 가르침을 새겼다. 동쪽 전선에서 후연과의 전투는 더욱 치열했다. 후연은 선비족의 강력한 국가로 쉽게 넘어갈 상대가 아니었다. 요장은 직접 최전선에서 지휘를 했다.
위험한 순간도 있었지만 그는 냉철한 판단력으로 위기를 극복했다. 한 번은 포위당할 뻔했지만 기발한 전술로 역전승을 거두기도 했다. 390년 말 후진은 요장의 뛰어난 지도력 아래 빠르게 성장했다. 영토는 계속 확장되었고 국력은 날로 강성해졌다. 요장은 이제 화북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 중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그는 만족하지 않았다. 아직 갈 길이 멀었소. 천하를 통일해야 진정한 평화가 올 것이요. 그는 아들 요흥에게 점점 더 중요한 일을 맡기기 시작했다. 요흥은 정치와 군사 모두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이며 후계자로서의 입지를 다져나갔다. 백성들과 신하들은 이 젊은 왕자를 점점 더 신뢰하게 되었다. 요장은 때로는 아들을 바라보며 희망에 찬 미소를 지었다. 이 아이가 내 뒤를 이어 후진을 더욱 번영시킬 것이요. 그러나 그는 동시에 주변의 위험 요소들도 잘 알고 있었다. 후연은 여전히 강력했고 남쪽의 동진도 언제든지 북진할 수 있었다. 요장은 이 모든 도전에 대비하기 위해 계속해서 힘을 키워나갔다. 그의 꿈은 단순한 군벌이 아니라 진정한 천하의 주인이 되는 것이었다. 비록 나이는 이미 지긋했지만 그의 의지는 여전히 불타고 있었다. 내가 살아있는 한 후진을 더욱 강대하게 만들 것이요. 이렇게 해서 386년부터 390년까지의 5년 동안 후진은 요장의 뛰어난 지도력 아래 빠르게 성장하며 556국 시대의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다. 그의 통치는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이미 큰 성과를 이루고 있었다. 요장의 일상은 매우 바빴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먼저 군사 훈련을 살펴보았다. 강족 전사들은 그의 지시에 따라 엄격한 훈련을 받고 있었다. 전사는 강해야 한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힘보다는 전술적 우위가 더 중요하다. 그는 직접 전사들에게 전투 기술을 가르치기도 했다. 오전에는 정치적 업무를 처리했다. 그는 한족 관료들과 함께 행정 개혁을 논의하고 각지에서 올라온 보고를 검토했다. 북쪽 변경의 흉노족이 다시 소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 관료가 보고하자 요장은 신중하게 지시했다. 일단 사신을 보내 상황을 파악하라. 필요하면 군대를 보내 진압하겠지만 가능하면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다. 점심시간에는 아들 요흥과 함께 식사를 하며 국정을 논의했다. 아버지, 최근 세제 개혁이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부담이 줄어들어 농업 생산이 증가했습니다. 요흥이 보고하자 요장은 만족한 미소를 지었다. 좋다. 하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특히 교육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오후에는 군사 작전을 계획했다. 그는 지도 앞에 서서 주변 국가들의 움직임을 분석했다. 후연이 서쪽으로 군대를 이동시키고 있다. 무슨 꿍꿍이가 있을 것이다. 그는 참모들을 불러 대책을 논의했다. 저녁에는 백성들의 생활을 살펴보기 위해 성안을 순시했다. 그는 변장을 하고 시장에 나가 물가를 확인하고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요즘 살기가 좀 나아졌어요. 세금이 줄어들어서 다행이에요. 한 노인이 말하는 것을 듣고 요장은 흡족해했다. 밤에는 독서를 하며 지식을 쌓았다.
그는 특히 역사서와 병법서를 즐겨 읽었다. 과거의 실패에서 배워야 미래의 성공을 이룰 수 있다. 그는 독서장에 자신의 생각을 적어가며 통치 철학을 다져나갔다. 요장의 이러한 노력은 점차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후진의 국력은 날로 강해졌고 백성들의 생활도 안정되었다. 주변 국가들은 후진의 성장을 경계하기 시작했다. 특히 후연은 군비 확장에 박차를 가했고 동진도 북방 정세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390년 가을 요장은 큰 결심을 했다. 이제 후연과의 결전을 준비해야 한다. 그는 군사회의를 소집하고 본격적인 전쟁 준비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는 단순한 군사적 승리보다는 전략적인 안정을 원했다. 후연을 완전히 멸망시키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우리의 위치를 공고히 하는 것은 가능하다. 요장은 복잡한 외교적 계산도 함께 진행했다. 그는 동진에 사신을 보내 비밀리에 교섭을 시작했다. 우리와 동진은 후연이라는 공통의 적을 가지고 있다. 함께 힘을 합치면 유리할 것이다. 이러한 다각도의 노력으로 후진은 점점 더 확고한 입지를 다져나갔다. 요장의 뛰어난 지도력 아래 후진은 이제 화북에서 가장 중요한 세력으로 성장했다. 그의 꿈은 점점 더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천하 통일의 기초를 닦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 요흥이 그 뒤를 이어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요장은 이렇게 생각하며 매일을 열정적으로 보냈다. 그의 나이 이미 60이 넘었지만 의지는 여전히 청년과 같았다. 후진의 미래는 점점 더 밝아져 가고 있었고 요장의 이름은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위대한 통치자로 남게 될 것이었다. 391년 봄 요장의 건강이 서서히 나빠지기 시작했다. 그동안 전쟁과 정무에 시달리던 그의 몸은 이미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일어나려다 몸이 무거워 다시 침대에 누워야 했다. 어의를 불러 진찰을 받았지만 특별한 치료법은 없었다. 폐하께서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지나친 노동으로 기운이 쇠진하셨습니다. 어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요장은 고개를 저었다. 나라 일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쉴 수 있겠소? 그러나 그의 병세는 점점 더 악화되어 갔다. 392년이 되자 요장은 자주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때로는 정신이 혼미해지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후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요장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요흥과 요충이 가장 두드러졌다. 요흥은 장자로서 뛰어난 정치적 능력을 인정받고 있었지만 요충은 군사적 재능이 뛰어나 군부의 지지를 받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요충이 자신의 지지자들을 모아 술자리를 가졌다. 형님은 너무 관대합니다. 이 난세에는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지요. 그의 지지자들도 함께 목소리를 높였다. 맞습니다. 장군님께서야말로 후진을 이끌 적임자입니다. 이러한 소문은 자연히 요흥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러나 요흥은 침착하게 대응했다. 그는 동생을 불러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었다. 동생, 내 마음을 안다. 하지만 지금은 아버지의 병세가 위중할 때다. 우리 형제가 다투면 나라가 위태로워질 것이다.
요충이 발끈하며 말했다. 형님은 항상 조심스럽기만 하시군요. 지금이 바로 힘을 보여줄 때입니다. 요흥이 진지하게 말했다. 힘은 칼만이 아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진정한 힘이다. 요장은 병상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때로는 정신이 맑아질 때마다 신하들을 불러 상황을 보고받았다. 393년 봄 요장의 병세는 더욱 위중해졌다. 그는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꼈다. 어느 날 그는 요흥을 홀로 불렀다.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물려줄 것은 이 나라뿐이다. 요흥이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아버지, 꼭 나아지십시오. 아직 저는 아버지 없이는 나라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요장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듣거라. 통치의 비결은 힘만이 아니라 지혜라는 것을 명심하라. 백성들을 사랑하고 신하들을 공정하게 대우하라.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내 동생 요충에 대해서는 그도 우리 가족이다. 가능하면 화해하는 길을 찾아라. 요흥은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다. 제가 잘 처리하겠습니다. 며칠 후 요장은 모든 신하들과 아들들을 불렀다. 그는 마지막 힘을 모아 유언을 선포했다. 나는 이제 하늘의 부름을 받으러 간다. 나의 뒤를 이어 태자 요흥이 황제가 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요충의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그는 당장 반발할 수 없었다. 요장은 계속해서 말했다. 모두 요흥을 보필하여 후진을 번영시키도록 하라. 393년 12월 요장은 마지막으로 주변을 돌아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의 마지막 말은 강족의 영광을 위해 노력하라였다. 그리고는 영원한 잠에 들었다. 요장의 죽음으로 궁중은 애도에 잠겼다. 백성들도 위대한 지도자를 잃은 슬픔에 빠졌다. 요흥은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황제에 즉위했다. 그의 첫 번째 결정은 아버지의 장례를 성대히 치르는 것이었다. 아버지께서는 위대한 지도자이시었다. 그분의 공적을 기리는 장례를 치러야 한다. 그러나 상황은 쉽지 않았다. 요충은 표면적으로는 형을 인정했지만 속으로는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지지자들과 함께 군사력을 키우기 시작했다. 요흥은 이 상황을 잘 알고 있었지만 즉각적인 제재는 피했다. 그는 먼저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나라를 안정시키는 데 주력했다. 아버지의 개혁 정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 백성들의 생활이 나라의 근본이다. 그는 농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계속 시행하고 세제를 더욱 완화했다. 또한 교육을 장려하여 인재를 양성하는 데 힘썼다. 이러한 조치들은 점차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백성들의 생활은 더욱 안정되었고 국가 재정도 튼튼해졌다. 요흥의 인기는 점점 높아져 갔다. 그러나 요충의 불만은 커져만 갔다. 그는 394년 봄 군대를 이끌고 반란을 일으켰다. 형은 약하다. 내가 더 강력한 지도자가 되어 후진을 이끌겠다. 요흥은 마지막으로 동생을 설득하려 했다. 동생 그만둬라. 우리는 형제지적이 아니다. 그러나 요충은 듣지 않았다. 결국 요흥은 군대를 보내 반란을 진압해야 했다. 전투는 짧았지만 치열했다.
요충은 결국 패배하고 말았다. 요흥은 동생을 죽이지 않고 유폐시키기로 결정했다. 피를 피로 씻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요장의 죽음으로 한 시대가 저물었지만 후진은 요흥의 통치 아래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요흥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나라를 다스렸다. 요홍이 새로운 황제로 즉위한 후 아버지의 업적을 계승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내부 혼란과 동진의 침략은 후진 왕조의 몰락을 예고하고 있었다. 황제 자리를 두고 요흥의 아들들 사이에서 치열한 권력 다툼이 일어났고 이 내분으로 국력이 급격히 쇠퇴했다. 이 틈을 노린 동진의 유유는 대규모 북벌을 감행하여 거침없이 후진 영토를 공략했다. 내후회환에 시달리던 후진은 유유의 압도적인 군사력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고 결국 417년 수도 장안이 함락되었다. 마지막 황제 요홍은 사로잡혀 처형되었고 이로써 요시의 후진 왕조는 34년의 역사를 마감했다. 556국 시대의 평균적인 왕조 존속 기간은 약 30년이다. 후진 왕조 역시 딱 그만큼만 왕조를 존속한 나라로 기록되었다.